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수요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지난주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소개해드릴 때 뭐 도다리 쑥국, 개구리 뒷다리 뭐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아주 압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왜 개구리 뒷다리냐? 뭐 이왕이면 올챙이 뒷다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매미 소리가 뭐냐 좀 좋은 걸로 좀 붙여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항의하는 항의를 좀 받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도 진영의 모든 것은 황의의 뜻대로 하라. 이것은 이래서 취하고 저것은 저래서 취하여야 한다. 중도 진영의 황의. 예. 김철근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명정승. 네. 세종대왕의 성군을 만든 세 사람의 인물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보수 진영의 허조입니다. 네. 허조 누구신지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절대 아니되옵니다라고 이야기했는 사람입니다. 허조가 있었기에 성군인 세종이 나왔다 그러죠. 충절파 하시네요. 네, 그렇죠. 세종이 경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을 1900회 정도 했는데요. 그 경연할 때마다 허조가 참여해서 허조는 무조건 반대론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조. 청문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처음으로. 네. 진보 진영의 맹사성입니다. 청렴, 청백리의 상징. 고려 때 문신으로 출발해서 조선조의 임금을 여러 임금을 생겼죠. 네. 상당히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치인 대명사가 바로 맹사성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황희가 제일 낫네. 아니, 황희정승의 리더십은 제가 좀 한교안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저한테 가시라고. 붙여주시지. 모시고 오라고. 예,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황교안 리더십을 황희정승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요. 뭐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의 단점, 장단점을 떠나서 그분들이 끌고 왔던 정치적 그 장점 이런 것들만 뽑아서 본받으시라고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닉네임과 함께 멋진 토론 또 깊이 있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파냐 친일파가 아니냐 이 얘기부터입니다. 이게 왜 지금 뭐 수십 년, 수백 년 가까이나 지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관장님, 네. 민주당이 한국당을 친일파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럼요. 뭐 한국 국민 중에 친일파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친일파 정치인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친일이냐 아니냐는 그 프레임의 본질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주의 주장에 대한 경고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고 일방적인 외교 굴복을 종용하고 있죠. 아베와 최근 고노 외상의 무례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연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에 우리 사법부 판결을 이용했고요.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 개헌석을 노렸는데 다행히 무산됐죠. 3분의 2 이상 의석수합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한일 간 미래 통상 정쟁의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액이 약 6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일본이 7천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 통상본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무역 보복에는 미래 통상 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일본 의도의 기반에는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내 지지세를 확대시켜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는 전술도 한바탕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일단 자발적인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대등한 외교력으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일단 뭉쳐야 한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런 로직이 팽배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친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네. 예, 예. 홍 박사님 뭐 이 친일 논쟁에 대해서 한국당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그런 난감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한국당이 불쾌할 일이 아니고요. 국민이 불쾌하실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반일과 친일로 대통령이 나서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베가 지금 비판하셨잖아요. 선거에 이기겠다고 이걸 정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아베 정권하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국민들께서 또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야당만 남의 탓만 친일파로 몰아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을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으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 탓으로만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저는 국민께서 아주 엄정하게 평가하고 나중에 그것을 선거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친일 논쟁 자체가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되는데 마치 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일본에 동조하고 친일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신친일 그 논쟁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이번 그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대단히 급속히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국내 총생산 GDP 개념으로 봐도 GNI인가요? 그 국내 총생산 개념으로 봐도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3배 이내로 좀 좁혀져 왔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과거 뭐 20년, 30년 전에는 15배, 30배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일본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해 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찌됐건 부품 소재, 고급 기술에 대한 국산화와 그다음에 그 다변화 이런 것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응을 잘 해왔느냐. 이런 대응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비판하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 일본이 저렇게 정교한 방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제재 조치를 예상을 못 했느냐. 그럼 예상을 했다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 제기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걸 친일 그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대단히 오만한 것이다. 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 교수님 주장을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한 올바른 지적이시고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김 교수님의 지금 지적은 다만 심재철 의원님 같은 주장이 문제인 거죠. 어떤 주장? 아예 왜 재판부가 왜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진용 배상 판결에 청구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냐? 옛날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일본 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마치 일본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식의 주의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 그건 거거든요.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친일 논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지. 지금 김철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촉구를 친일 논쟁으로 모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의 논객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유튜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설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적 경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 박사님, 일단 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되는 게 그럼요.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 그러면은 좀 대승적으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뭐 친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문제 해결에 좀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
방법을 제시하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야당이 분명히 토론을 하고 그걸 합의점을 찾아서 그게 동조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한국당에서 주장하거나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건 무조건 친일적으로 모으니까 언론을 막아놓고 친일파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생기면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 외교 문제도 그렇고 한국당한테 다 추경도 그렇고 다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라 그러는데 양보는 여당이 하는 거죠.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은 여당이 끌고 가는 거지 야당이 끌고 가는 게 아닌데 무조건 다 야당이다. 한국당이다.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게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걸 떠나서 어쩌면은 민주당과 청와대 뭐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 정국을 좀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오해는 뭐 야당이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일단 일본 정부의 이 무도한 도발과 참여연 선거 직후의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보면 특히 이제 어저께 고노 회상이 또 독도에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기에 대한 우리 공군의 대응을 자신의 영토에서 한국 공군이 대응했다는 무도한 발언을 또 던지고 네, 그랬죠. 나왔거든요. 저렇게 일본 정부, 일본 외상이 이 한국 정부, 우리 국민을 폄하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와중에는 한국 정부가 양보안을 가지고 외교적 타협을 하고 싶어도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일본 정부의 불법성, 무도성을 명료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내적 조치를 취해가면서 결국은 대등한 외교력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쪽 다 반드시 양보하는 지혜안을 끌어내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지. 지금 일본 정부의 무도한 도발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졌으니 일본 강대국과 싸우지 말고 심재철 의원님 주장처럼 우리 사법부 판단도 틀렸다라고 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제시한 안 자체가 사실은 양보안입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 개인 보상을 일본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도 하는 1대1, 1+1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은 2+1.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라라고 나온 것이죠. 그런 논리라고 따지면 2+2로 가는 게 맞죠. 네. 우리 정부가 들어가면 일본 정부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마 일본 정부는 이건 죽어도 못할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틀 안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명분을 갖고 이번 해법을 낼 수 있는 것인가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요. 과정은 불가피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그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네. 국민 통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친일 프레임이나 이런 식의 것은 하지 않아야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기업과 국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그냥 휘발유에 불 붙이는 것처럼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뭘 해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구, 야구, 스포츠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과 이제 대립 관계에 있다면 이 문제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혁기 관장 얘기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하려면 결국 국민 전체가 뒤를 받쳐줘야 이게 협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방적으로 뭐 굴욕적 협상은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보다는 갈라치기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그런 발언에는 대단히
그 민감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일이라는 얘기는 참 하기가 쉬운데 반일과 조금 다른 얘기는 굉장히 힘든 게 이 한일 관계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홍인준 박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김정은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국가 위기 상황 때 국론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돼야만이 문재인 정부도 힘을 받고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감정적으로 많이 좀 골이 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대승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하는 게 무조건 좀 믿게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감정의 골이라는 게. 네.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저희한테 그 막말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한국당은 막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한국당은 무조건 친일이다. 이런 또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온 국민이나 또는 온 국민께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도 아마 반등했을 겁니다. 그건 감정의 호소에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부분을 증명했지만 나중에 보면 국민이 지금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친일파로 비판을 하거나 이래서 국민이 행복해지거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에 이런 감정에만 반일 감정에만 그리고 본인들이 하면 극일이고 저희가 하면 친일이고 이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반일과 친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뭐 한 2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피해 의식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아니 피해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 어떻게 제1야당을 친일파로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를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드렸던 게 한국당을 친일로 보십니까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절대 아니다 당연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일단 진짜 그러겠습니까만 예. 양당이 이제 거세게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가장 큰 소재는 이제 추경 처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도 한국당이 계속 이제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추경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정치적 압박용 프레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광폭 정치로 나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황교안 대표의 일단은 결정으로 어렵게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졌고 초당적 대처 협력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선 귀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받든지 안보 라인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조건부 추경안을 냈고요. 이제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추경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타이밍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번 더 결정을 하면 이게 뭐 정부 여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홍인재 박사님 웃고 계십니다. 한국당을 위해서라도 네. 일단 추경안은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김철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미진함은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터닝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에게 굳이 명분을 줘야 한다면 저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니다. 네. 일본에 시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마치 한국 정부가 굴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내부 갈등이 굳이 좀 선택을 심해 한다면 보여요. 귀순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이 정도는 국제사회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정치 행위는 아니거든요. 굳이 지금 외교가 선택한다면 중요하니까. 네.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서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일처럼 일단 반보씩 물러서서 일단 이 추경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에 대한 지혜를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해결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자, 추경이 네.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국회 운영을 왜 그렇게 하죠? 국방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그 제출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표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고 가결이 되더라도 현재의 외교 안보 상황 때문에 장관 교체 불가능하다 하고 대통령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선 기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군 2함대인가요? 거기에 그 가짜 자수하는 네, 위장 자수요? 위장 자수하는 그런 사건도 생겼는데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것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데
본회의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추경도 안 해버리는 이게 도대체 집권당의 태도인지 도대체 누구의 오더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스톱되는 건지 난 그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렇게 급하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야당이 국회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야당 보고 뭐라 하나요? 자, 그래서 이 제가 세 분- 이제 네. 목성 국조를 받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를 거셨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한일 관계 논쟁은 언제 해도 이제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습니다. 세 분 얘기 다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친일 반일 프레임 이것은 현재의 국면 타결, 현재 위기 상황을 통합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 세 분이 다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 분에게 간단하게 이 문제 질문 하나만 하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친일 반일 프레임 이 프레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해법들이 있다면은 추경이 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김철원 교수님부터 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해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 총선 국면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 프레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정부 여당이 그런 발언을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어떤 대책을 따지고 논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마치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듯한 그런 오해 사는 발언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상가를 해야 되죠. 예. 홍인전 박사님. 안 해야 되는데 하셨잖아요. 네. 해서 국민을 힘들게 만드셨고 분열을 시키셨으면 추경이 정말 급하다 말씀하셨고 국민들도 그 추경을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과하시면 돼요. SNS 잘 활용하시니까 어떤 수석이든 어떤 비서관이든 그렇게 한 것은 잘못했다. 한국당을 친일파로 매도한 것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추경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우리 한국당에서도 적극 협조하실 것 같습니다. 관장님 뭐 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네, 국정조사. 추경이 해법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나중에 이제 국정조사도 일단 받아들일 나경원 수도 있다. 대표가 조건부로 5월을 던지셨으니까 일단 한국당의 명분도 살려주면서 정부 여당이 필요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저는 이렇게 치열한 양 당간의 뭐 친일파 논쟁 이런 부분들은 사그러들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목전에 불이 나 있는데 이걸 뭐 불이 왜 났느냐 뭐 이걸 원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좀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데 자 다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는 좀 간단하게 한 분씩만 말씀만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 SNS 관련해서 뭐 어제부터 이제 SNS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부터 할게요. 네네. 옛말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요 SNS로 흥한 자 SNS로 망합니다. SNS에 글 잘못 올리셔서 대국민 사과하거나 정계 은퇴까지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조국 수석께서 이제라도 자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조국 만세 같습니다, 진짜. 죽창 조국, 패북 수석 조국. 이 비서는 입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입을 열고 싶으면 비서직을 그만두세요. 두시고 본인 이름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이 SNS 하는 걸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짐만 될 뿐입니다. 조국이 입을 열면 열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짐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으면요 비서를 그만두십시오. 말하고 싶은 비서를 그만둬라. 네, 관장님. 그래서 이제 네. 뭐 조국 수석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담당하는 담당 수석 비서관으로서 일본 정부의 불법 부당한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쭉 SNS를 통해서 해왔던 것이고요. 네. 일단 일본의 참여 선거가 이제 종료됨에 따라 이제 어제 뭐 SNS에 대한 어떤 대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보도가 나왔죠. 일단 뭐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조 수석이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을 일단 자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시동이 걸린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왜 그렇게 째려보십니까?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조국 수석님이 사실 석양이지는 캠퍼스에서 책을 딱 끼고 교수님이 걸어가시면 그것도 은발이시잖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 회의의 정책 그 책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한국당에 만약에 나경원 대표나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그 책을 딱 테이블에 놓고 그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또 친일파로 매도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책을 갖고 앵커가 있다는 거는 됐네요. 안 되죠. 한번 물어보라고. 한국당이 저한테 반일파로 전향했다고 평가되겠지. 저희 한국당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그건 언론에서 내지는 또 저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아니에요.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째려보시. 진짜 우리 홍 위원장님 표정 보니까 피해의식 있긴 있으신가 보다. 아이고야. 되게 무서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성태 의원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죠. 기소가 되는 바람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어제 1인 시위도 했는데 눈물도 흘리고 정두원 전 의원의 심정 이해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취직 문제, 채용비 문제죠. 문제로 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래서 재판이 회부된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유독 이제 이런 점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니까 이러면 집권당 네. 집권당 관련 분들은 대부분 수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재판 회부가 안 되거나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거의 100만 원 미만으로 다 살아나거나 그런 경우였고 야당 인사들은 줄줄이 지금 다 의원직이 날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고요. 김성태 이제 의원 같은 경우 전 원내대표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일단 재판에 회부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본인 부분을 방어하고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근데 삼선 의원의 현직 의원이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어제 피켓 들고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T 사장 등 이 임직원들이 KT 정직원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죠. 본인들도 다 시인했습니다. 법정에서. 본인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만 김성태 의원의 딸 아니다. 네.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형국이죠. 그런데 정규직 채용 지원 과정에서 특혜도 이미 다 사실로는 드러났습니다. 청년 취임난 시대이시고 원내대표 시절에 서울시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셨던 정치인이시죠. 일단 특혜 입사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먼저인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 남은 건 이 대가성 입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정기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김성태 의원과 KT 사장 간의 대가성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인 채택을 빼주는 조건으로 딸 정규직 채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뇌물 사건으로 보시는 거고요. 김성태 의원은 그걸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특혜 채용이 있는 것이고 그 특혜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니까 명백하게 정치인으로서 사과하시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뒷부분은 이제 김철근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실제로 대가성이 입증이 될지 여부는 이제 법원 판단으로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이 이게 왜 화제가 되냐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제 형평성의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지난 2년 넘게 계속 이제 적폐 수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의원이 여기에 무죄 판결 받은 경우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뇌물수수로
얽어맬 정도로 그렇게 불법성이 있었느냐 이게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의원의 어떤 재판권의 항변권을 이제 검찰이 일단 보장하는 수순으로 본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시작이 검찰이 인지를 해서 야당 의원을 표적 수사했으면 김성태 의원 주장이 딱 맞죠. 네. 그러나 이것은 KT 노조가 KT 임직원들의 부정 채용과 관련돼서 KT 노조가 먼저 고소 고발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비록 무죄가 났지만 권성동 의원의 건만 해도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안 검사라는 분이 양심 선언도 하고 그렇죠. 네. 과거 적폐에 대한 그 해당 소관자들의 어떤 증언과 진술에 의해서 사건들이 다 시작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야당 의원의 건이라고 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라봐야겠습니다마는 증인을 빼주는 정치 행위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 있는데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당시 KT 회장이 그 수사 중인가 그랬을 겁니다. 수사 중이라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대체로 안 하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굳이 내가 왜 힘을 쓰냐. 뭐 이런 항변 그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참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사실 공표를 계속해 옴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의 김성태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홍인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눈물 흘리는 정치인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울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울었고 어저께는 김성태 의원이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그 눈물이 국민을 위한 눈물이고 당을 위한 눈물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런 시위를 하신다는 게 과연 이게 중진다운 모습인가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검찰이 정치에 대한 수사 또 야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 중립성이 좀 의심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당과 관련된 분들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이렇게 무리한 표적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 국민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또다시 무혐의나 무죄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야당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사실상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피켓 시위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한 사람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 얘기인데요. 출판 행사를 했는데 뭐 무지 뭐 엄청난 호황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뭐 보수 진영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권혁기 관장님이 그 가치 이현주 의원의 가치를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한국당과 그 우리공화당이 이현주 의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나름 이현주 의원을 이제 신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개인적 평가할 때는 이제 조직에 대한 애정은 부족한 분이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애정? 민주당을 네. 탈당하셨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지도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정치 공세를 하시고 탈당한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애정은 부족한 분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한국당의 경우는 이현주 의원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충분한 반문재인 정부의 전사들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영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석의 의석수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오게 된다면 3석으로 증가하는 것뿐더러 천군만마죠. 네. 여성 의원이 그러니까. 오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격한 유튜브 정치에 조합이 이제 공화당하고는 잘 맞는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이현주 의원이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참석하시고 이랬는데 한국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사실 영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홍인진 박사님.
그럼요. 이원주 의원이 아마 어떤 인터뷰에서 스스로 본인을 네. 뭐라 그러냐면 난 지금 당 소속은 없지만 하나의 세력이다. 그래서 세력이다. 예. 바른당에서 같이 하시는 원외위원장이 한 10여 명 계시고 또 당원까지 하면 기천 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의원들까지 합치면 인원까지 합치면 좋게 수만 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표와 지지 세력이 있는데 당연히 영입을 고려하실 수 있죠. 그리고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지지를 받는 분 또 국민들이 원하는 분은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오면?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극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 뭐 일당박 하시고 여전사 같기는 하신데 아 저도 뭡니까? 예. 지금 뭐 영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저보다 센 여성분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계속 밖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당을 선당 후사라고 당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실 것도 같고 예. 아, 홍인년 박사님 너무 솔직하십니다. 아니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이나 우리 황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도 다 영입 의사를 밝히셨는데 내가 반대할 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사론 저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예.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대단히 솔직하십니다. 네. 김철우 교수님, 어쨌든 이현주 의원을 보고는 뭐 심사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아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본인이 그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구도나 상황에서 책 이름도 나는 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보수 진영의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그 우리공화당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 정치인들이 대거 모여서 시사 토크 진행하는 우리 박종진 네. 그 전 앵커가 사회를 봤는데 그 첫 일성이 대선 출정식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현주 의원에 대한 이제 관심은 높은데 관심이 높죠. 관심은 높은데 현실 정치에서 이현주 의원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선택을 했을 때 그 당 내부가 조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광명이 이제 지역구인데 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을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 영도나 뭐 대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쉬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쉬운 지역을 주기도 뭐하고 안 준다 그러면 또 안 들어간다고 버틸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이현주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이 같이 움직일 때 좀 자기도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겠지만 그건 이현주 의원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 과장님 이야기가 네. 나왔으니까 공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현주 의원이 얼마 전에 아침 저널 이 프로에 인터뷰를 하면서 부산 영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 김무성 의원 출마하겠다. 지역구죠. 네. 예. 그래서 조국 수석 갖고 한판 붙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건 뭐 이게 이제 가능할까요? 실현되기 네.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일단 조국 수석에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빌려드릴 수 있는데. 네, 뭐 나름 반문재인 정치인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홍보 전술인 것 같고요. 일단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현주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하는 게 네. 가장 큰 개인적인 임무겠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이 유용할지, 우리공화당에 입당하는 것이 유용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당연히 할 텐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시기가.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지금 한국당에 입당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부산 영도 같은 지역구에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소 가치도 조기에 입당하는 인재는 연말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오히려 최대한 늦게 영입되는 인재에 대한 끝까지 가치가 끝까지 평가를 받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당에 입당하는 순간에는 원오브 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또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또 우리공화당도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점쳐진다면 꼭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21대에 국회 입성할 수 있는 방식은 이원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과 공화당의 러브콜에 뭐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검토를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영기 권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한국당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홍인전 박사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홍 박사님은 괜찮다는 생각이시고. 아니 저는 사실 저희 한국당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표정이 싫은 표정인데. 아니요. 근데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 했는데 저랑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입당은 하셔서 보수를 대통합시키고 저희 당의 선거에 큰 도움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평가들 또 당을 옮겼다는 평가 또 너무 극우적인 이미지 그런 분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개인의 의원 출판 기념 행사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네. 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을 이뤘는데 어쨌든 뭐 이현주 의원의 가치는 정치권에서 이래저래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토론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43분 약 6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2분 정도 쉴게 시간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라 우리 김 너무 많이 교수님이 얼굴이 또 빨개지셨어요. 너무 많이 남은 것 아,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김철근 교수님,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의원은 왜 그러신가요? 네. 그거 알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보이는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 양극단으로 밀고 중도에서 뭔가 판을 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거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다. 뭐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를 그만두면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 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당을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잘못 짚은 거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유승민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통합이 없다. 통합이 없다. 그리고 의원들 전체가 결의를 했죠. 자강하자, 자강화합 개혁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현재의 당의 모습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게 의원과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의 모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건 손학규 대표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젊은 U40이죠. 40세 이하의 젊은 청년 혁신위원들이 혁신안을 내놓고 이 혁신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고위의 그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이 그야말로 리더십은 붕괴되고 거의 식물 정당화 돼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사실은. 홍 박사님, 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승민 안철수 체제가 조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 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 손 대표님께서 근데 10%안 되면 사퇴하신다 그랬어요. 추석 전까지. 그 약속 안 지킬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올해 추석이 좀 빨라요. 9월 13일이 추석이에요. 네. 이라서 아마 저는 내가 설날로 잡을 걸 잘못했다. 후회하지 않으실까. 오늘 좀 이상하시네. 왜냐면 사실 지금 해결책도 안 보이고 당은 지금 자강하겠다는 말씀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좀 좌충수를 자꾸 두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또 그런다고 유승민 대표님이나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시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매주 김철근 우리 대변인께서 어려우시겠다 답변하시기에 예측도 어렵고 그거는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봐야 답을 주시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봐야 된다. 어쨌든 이게 말이죠. 손학규 대표가 퇴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몇 번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민우 총재 시절에 이른바 양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신민당을 나와서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할 때 당시에 이익택 대표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나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 대표가 버티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는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그 공동대표로 나서면 가장 곤욕스러울 정당이 사실은 한국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의 엑스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네. 김 교수님께 여쭙고 싶어 진짜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번에 독일에 다녀오셨으니까 네, 안철수 네. 대표님 만나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 대표 퇴진에도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쫓겨나듯이 당 대표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양아치 소리 듣고 나가면 그 정치인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또 그래서 정치 원로시기도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는 손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명분도 된다. 이제 당신이 자강을 하고 나간다는 명분도 된다 이렇게 봐서 보도에 따르면 9월에 이제 안 대표님 귀국이 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실제로 다다음 달 경에 안 대표님이 귀국을 하시고 이 해법을 유승민 대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책임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돌아가면서 앵커를 하시네요. 우선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선 언제 돌아오실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올해 아까 이게 추석이 좀 이릅니다. 9월 초여서 추석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승민 안철수 두 분 대표가 직간접적인 그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의 거의 유일한 대안은 두 창업자가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갈 계획 없으시죠? 당분간은 없습니다.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세분 신생 불가침 지역까지 막 침범하시고 이러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제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행여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황희, 맹사성, 허조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함에 따라서 세종과 같은 태평성대가 같은 세상이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중앙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요 정치토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